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500불 정도부터 소량씩 매수를 했고 이번 폭락장으로 대략 본전 정도쯤이 되었고요. 최근에 조금 더 매수를 늘렸습니다. 예상하기로는 이 가격 정도를 1년 정도 지속할 것 같은 생각에 한 달에 한두 주씩 매수를 하자 이런 계획이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왜 한 200불, 300불, 800불쯤도 아니고 1,500불에서 매수를 했느냐? 그 이유로 인해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만든 계기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테슬라를 매도를 좀 했었고 왜 이렇게 오르는지 이해도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익이 나지 않는 회사는 투자를 해오질 않았었고 이미 오른 주식에 대한 투자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사실 투자 기간도 1, 2년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를 그렇게 장기로 투자할 생각도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왜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바꿨냐 하면 이제 장기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 테슬라로 대표되는 전기차 시장의 변화에 동참하고자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10년간의 투자로 편안한 은퇴를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보니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높아 보이는 주식이라도 401K처럼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 나간다면 그 기업이 비전이 완성되는 시점에는 제 은퇴 계획도 가시화될 거라는 판단에 의해서입니다. 스마트폰이 가져온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전기차, 자율주행차에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10여 년이 넘게 발전해온 그 시장이 앞으로 이제 10년 뒤에 열매를 맺어가는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의 급등락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다 보니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를 해가 나간다면 기업들이 일궈내는 열매를 같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그 선두에 서 있고 앞으로도 그 주식 비중을 높여가려고 합니다. 물론 분할 매수를 통해서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10K를 보는 것이죠. 10K는 재무제표라고 볼 수 있고요. 10Q는 분기별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K를 보는 방식을 설명드리고 나중에는 프레젠테이션이나 10Q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테슬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테슬라 10K를 치면 이렇게 SEC 파일링이라고 나옵니다. Security Exchange Committee입니다. 우리말로는 증권거래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0K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10K를 눌러보면 테슬라에서 발행하는 10K를 볼 수 있죠. 이렇게 밑에를 가다 보면 10Q라고 보이는 게 이게 분기별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서 애뉴얼 리포트죠. 10K를 보면 PDF를 누르겠습니다. PDF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10K가 보입니다. 심볼이 나오고 밑으로 가다 보면 이제 목차가 나오는데 목차에서 비즈니스를 누르게 되면 이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어떤 모델이 있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영위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리스크 팩터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한 번씩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리스크 포인트이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밑으로 가보면 상당하게 자세히 나옵니다. 부품사가 부품을 제대로 공급을 못할 것과 리튬셀이 제대로 원하지 못할 경우 심지어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너무 의존한다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야의 주식을 볼 경우에는 리스크 팩터와 비즈니스 항목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파이낸셜 부분이겠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 리스크 팩터, 그리고 파이낸셜 데이터라고 봅니다. 자, 부분 파이낸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자, 파이낸셜 데이터를 보면 테슬라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레비뉴 트렌드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 6배 정도 성장을 한 걸로 볼 수 있죠. 6빌리언에서 24빌리언입니다.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죠. 근데 이넷 프로핏을 보면 계속 적자를 낸 것으로 보이죠.
적자 낸 폭도 보면 굉장히 큽니다. 하나로 치면은 1조 정도의 적자를 매년 본 것이죠. 이걸 보면 매출은 상당히 늘었지만 매년 이 회사는 적자를 1조 정도나 보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전체 자산을 볼 수 있는데 8빌리언에서 34빌리언으로 4배 정도 늘은 것으로 보입니다. 롱텀 어플리게이션 장기 부채입니다. 부채 역시 4배 정도 오른 것으로 보이고, 근데 워킹 캐피탈을 보시면 이때 18년이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보이고 마이너스 1.6빌리언이죠. 그 다음에 2019년에 보면 플러스로 크게 바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워킹 캐피탈은 여기서 보듯이 커런 에셋 마이너스 커런 라이어빌리티입니다. 현재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현재 자산 가지고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빚을 뺀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2018년도에는 재무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은 증가를 하고 에쿼티도 같이 증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워킹 캐피탈을 보면 2018년까지는 굉장히 불안정한 회사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1년 안에 갚을 수 있는 빚보다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빚이 1년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보다 더 많았으니까요. 이 당시 넘버로만 본다면 이 당시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실 2019년에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땡큐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분기 보고서고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 3개월 데이터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6개월 데이터가 있습니다. 6개월 데이터를 작년 것과 비교해 보면 오토모빌 세일즈가 굉장히 늘었죠. 그리고 오토모티브 리싱을 보면 이것도 약간 늘었습니다. 토탈 레비뉴를 본다면 작년보다 대략 한 10% 정도 가량 늘었죠. 그리고 그로스 프로핏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드디어 플러스가 됐습니다. 2020년부터는 이 상태로만 유지된다고 해도 2배 정도 보면은 5 빌리언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죠. 다일루티드란 거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한 건데요. 넷 인컴으로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넷 러스를 잃었고 이제 이쪽에서 보면 넷 인컴은 드디어 플러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엔비디아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아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대략 4, 5배의 성장을 5년 만에 이루었는데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떨까 보겠습니다. 5빌리언에서 10빌리언 레비뉴가 늘었죠. 2배가량 늘었죠. 그리고 넷 인컴 같은 경우는 6에서 2.7로 해서 4배가 조금 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항상 이쪽에서는 플러스를 유지했었죠.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 주식 수로 나눴을 때 한 주당 이만큼의 수익을 벌어들인 겁니다. 그리고 애셋을 보면 자산을 보면 이것도 역시 2배 이상 늘었죠. 2016년부터. 그리고 자본금도 거의 3배가 그래 늘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본 이유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고 어떤 AI나 아니면 자율주행차 서버 쪽에서의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테슬라는 2배, 3배의 등락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견딜 수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투자를 이런 엔비디아 같은 주식을 할지 아니면 테슬라 같은 주식을 할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오토모빌 관련해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분리가 됐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엔비디아가 테슬라 차에다가 보드를 만들어서 그 자율주행을 하는 거를 같이 협업을 했었는데 둘이 분리가 되면서 테슬라가 직접 자기네들이 자율주행 칩을 만드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벤츠라든가 다른 회사들과 결합을 해서 같이 자율주행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걸로 해서 향후 애플이 독자적으로 나갔던 게 테슬라랑 비교한다면 다른 업체들이 모두 엔비디아 칩을 사용해 가지고 자율주행을 구현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또 다른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이 자동차에서도 만들어진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의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서도 자율주행이 엄청나게 커질 것을 예상한다면 이 성장세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걸로 페이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주식도 굉장히 좋은 주식으로 알고 있고 엔비디아나 테슬라에 비해서는 성장성은 좀 떨어질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를 보면 2배가 살짝 안 되게 레비뉴가 늘었죠. 넷인컴을 보면
역시 2배 정도 늘었고요. 토탈 애식 같은 경우에도 보면 2배가 살짝 늘었습니다. 롱텀 라이어빌리티로 보면 좀 늘었지만 그래도 토탈 자산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비율을 유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페이팔의 프로핏 모델을 보면 트랜잭션에 대해서 그 수익을 가져가는 모델인데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나 테슬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성장성은 낮게 보이고 재무제표상에 나오는 넘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부분에서는 조금 낮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익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가 자본주의 속에서 생활을 한다 보면 이 페이팔을 통한 트랜잭션도 굉장히 늘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으로 어떤 비중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0K를 보면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19년에 프로덕션이 36만 대의 비클을 달성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솔라 비즈니스도 있죠. 40% 20% 정도의 성장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2020년 이후에는 이제 목표를 갖다 50만 대를 생산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다. 라고 알고 있죠. 샹하이에서는 15만 대의 모델 3 비클을 만들려고 한다.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이제 오토모티브 레귤러리 크레딧이라는 부분인데 이제 GEV라는 게 있습니다. 제로 이미션 비클 크레딧이라고 해서 다른 오토메이커에서 차를 팔게 되면 크레딧을 테슬라에게 주어야 됩니다. 테슬라는 이 크레딧을 받는 부분이 수익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자, 레베뉴를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오토매틱 세일즈를 볼 때 2017년에서 2019년까지 보면 거의 2배 가량이 늘었죠. 그다음에 리싱 같은 경우는 2017년 대비 좀 주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토탈 오토매틱 세일즈로 되는 레비뉴 같은 경우는 거의 2배가 또 넘게 늘었고요. 토탈 레비뉴를 볼 수 있겠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재무제표 상당히 자세하게 늘었습니다. 10% 이상 가까이 늘었고 코스트 오브 레비뉴에 대해서 똑같은 자료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토탈 그로스 프로핏에 대해서 17%, 19% 정도가 성장을 했다. 매년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또 다른 자세한 넘버들이 보이는데 이것도 다 참조해 볼 만합니다. 자, 연구 개발비는 어느 정도나 보면 2017년에 12%에서 2018년에 7%, 2019년에 5%로 감소하고 있죠. 추세가 감소하고 있고 아마 그것은 섹시라는 모델 시리즈가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이 끝나가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셀링하고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익스펜스를 보면 21%에서 3년 만에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은 걸로 보입니다. SG&A라고 하는데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라고 하는데 운영비라고 하겠죠.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어느 정도 운영에 대한 부분이 옵티마이즈가 많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Interest Expense,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4%에서 3% 정도로 약간 떨어지는 추세를 그죠. 페더럴에서 이자율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플로우를 보시면 오퍼레이팅 액티비티로 해서는 캐시가 사실 2017년까지는 적자였지만 2018년부터는 흑자로 돼서 뭔가 이익을 벌어들인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캐시플로우 인베스팅 액티비티로 보면 투자로 되는 비용들이 점점 작아진다는 것이 보입니다. 파이낸싱 액티비티로 돈을 빌리는 부분도 조금씩 작아졌죠. 2017년 대비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캐시플로우는 양호한 상태로 보입니다. 자, 테슬라 유닛 세일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나오는데요. 이때 모델 S와 X가 처음에 이제 런칭이 돼서 2018년대부터 이제 모델 3를 이제 발매를 시작한 거죠. 아까 재무제표에서 볼 듯이 2018년대보다는 2019년이 좀 더 재무상으로 안전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2018년에서도 세일즈가 모델 3 세일즈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때를 레버뉴를 비교해 본다면 이제 레버뉴가 2016년에 4빌리언, 7빌리언, 18년에 11빌리언, 이제 19년에 21빌리언이 갔지만 사실 이 주식의 트렌드와 이 레비뉴의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2018년까지의 이 테슬라라는 회사와 2019년 이후에 이 테슬라라는 회사는 다른 회사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성장기에 어떤 많은 로스가 생겼던 그런 회사라고 본다면 2019년에서의 비약적인 성장은 좀 더 다른 회사로 수익이 이제 실현될 수 있는
어떤 스타트업보다는 큰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긴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 2019년부터는 투자량을 좀 늘리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주가도 좀 약간 하향세를 보였고요. 물론 쇼트는 많았지만 사실 이 성장성이 어떤 트랜지션이 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투자하기 가장 좋았던 적기는 2019년이 아니었나 싶고 2020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발산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발산을 한 만큼 물론 양이 있는 만큼 의미 있습니다. 뭐 3, 40%의 하락은 언젠가 올 거라는 건 당연히 알 수 있을 정도로 가파른 그래프가 있고요. 많은 레포트들에서 사실 이때 2019년에 쇼트 의견을 냈지만 2020년에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얘기는 기관들에서도 테슬라란 주식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사모았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AR 캐시우드라는 분을 대표해서 이 당시에 사모으지 않으면 개인이 이렇게 주가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의견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금도 안 좋게 보는 기관도 있고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 기관도 있습니다. 이 판단의 몫은 각자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였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떤 반성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이 주식을 어떤 하나의 객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물로 본다면 예전에 이 2018년까지의 적자만 보던 만성 적자의 기업으로의 이미지보다는 어떤 레비뉴가 점프하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회사로 변신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냐로 판단을 해서 예전의 판단을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주식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어떤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주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테슬라를 통해서 얻으시길 바라고 단순히 등락만이 아닌 재무제표를 보면서 한 5년, 10년간의 트렌드를 보면 회사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변화에 목말라 있고 변화를 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노력과 변화에 대한 몸부림침을 10K를 통해서 충분히 모두에게 알려진 10K 자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테슬라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